조금 속이 후련해질까 싶어 이렇게 사연으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막 TV에 나오고 나라에서 지원받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딱 평범한 수준에서 평범보다는 조금 쪼들리는 수준을 넘나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 일하셨었죠. 저희 집이 여유로워지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는 게 답이었는데 원래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이랑 떠들고 노는 게 제일 좋았죠. 친구들 만나려고 학교 갈 정도로요. 그런데 이 의리 없고 운 좋은 친구 녀석들은 저랑 똑같이 놀아도 그 후에 학원을 가니까 성적이 늘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 반면 저는 가끔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할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도 저는 그냥 실업계로 빠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러라고 그동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공부시킨 줄 아냐며 죽어도 대학까진 가야 한다고, 그래야 이 나라에서 사람 취급 받고 산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셔서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에 턱걸이로 입학을 해서 유급을 면할 정도의 성적만 받으면서 대학도 지방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곳 그냥 원서 넣고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갔으니 부모님 말처럼 졸업만 하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생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당연히 성적 맞춰 아무 대학이나 들어갔으니 학과도 적성에 안 맞았고 그러다 보니 학점은 바닥을 기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대외활동 같은 건 아예 전무했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쳐도 대학이 대학다워야 대학으로 취급해주지. 지잡되는 취업시장에서 대학 취급도 안 해주더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에 계속 실패했어요. 물론 중간중간 회사라고 하기도 어려운 직장에 취업하긴 했지만 적응을 못하니 얼마 못 가 금방 잘리거나 퇴사했었죠. 비싼 돈 내가며 대학 다녀놓고 막상 취업도 제대로 못하는 제 꼬라지를 견딜 수 없었던지 부모님은 차라리 알바라도 하라고 성하셔서 그때부터 알바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사실 조금 창피했어요. 보통 알바라 치면 갓 수능 치고 성인 된 20살이나 못해도 25살 이하인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취업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30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알바나 전전해야 한다는 게 창피했어요. 물론 알바라도 안 하면 부모님이 얼마 안 되는 용돈이나 지원마저 끊을 기세셔서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많은 남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규모가 있는 개인 카페였어요. 요즘에 SNS나 인터넷에서 맛집이나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 정보가 자주 공유되잖아요. 제가 일하던 카페도 사장님 센스가 좋아서 사람이 막 줄을 서는 수준은 아니어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은 몇 있을 정도로 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개인 카페 특성상 아무래도 커피를 포장해 가시는 손님보다는 한번 커피를 시키시면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진득하게 앉아 계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만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다가 이래가지고 가게 유지비 빠져나가고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재료비 내면 남는 게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카페 건물을 포함해서 번화가에 건물을 몇 채나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카페는 그냥 취미삼아 하는 거였죠. 사장님은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 전 아침 일찍 일어나 꼭 운동을 하시고 겉모습도 멀끔하게 유지하셨어요.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자기 관리에 가장 철저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사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을 때면 나이 차를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 잘 통했고 꼰대 같은 면모도 없어서 저도 사장님과 대화하는 게 편했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배려까지 좋아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이 차가 10살만 됐어도 사장님을 이성으로 봤을 것 같았어요. 하루는 회식 때 제가 사장님은 아내분이나 자식 없냐고 물었는데 사장님이 머뭇거리다 하시는 말이 한번 결혼했다가
자식도 없이 아내와 일찍 사별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여자를 만날 생각이 안 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돈 있고 차 있고 집 있고 건물까지 있는 데다 성품도 좋고 인물도 괜찮으신 분이 왜 여태 혼자이신 건지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늘 그래왔듯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과 여러 대화도 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이차 때문에 차마 이성으로 보진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 자라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10살, 20살씩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은 전부 연예인이나 드라마 얘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봐온 시간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도 제가 헷갈릴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제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시던 분이 무거운 것, 뜨거운 것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저보고 그냥 자기가 할 테니 냅두라고 하고 중간중간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걸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한 후에 생일도 아닌데 선물이라면서 사다 주신다거나 회식을 핑계 삼아 은근하게 데이트 느낌이 나는 외출도 함께 했었죠. 이쯤 되니 아닐 거라고 아무리 눈치 없는 척을 해봐도 사장님이 제게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또 사장님이 대뜸 저보고 젊은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같은 사람 어떠냐고 많이 별로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처음 사장님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낀 그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고 재밌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몇 초간 생각에 잠기더니 또 이렇게 물어오더군요. 그럼 나 같은 남자는 어때? 거의 고백이나 다름없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좋아요 하고 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실수였는지 꽁꽁 숨기고 있던 속마음이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사장님은 제 마음도 확인했다는 건지 더욱 거리낄 거 없이 제게 잘해주시더군요. 저도 그때부터 사장님을 남자로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된 사장님은 아내와 사별한 아픔도 제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며 자기와 결혼해줄 수 있냐며 프로포즈를 해왔죠. 조금 이른 감은 있었지만 사귄 지 몇 달 안 됐다 뿐이지 사실 남자친구와는 함께 일하면서 오랫동안 봐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고도 남을 성품과 재력을 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남자친구의 나이 차보다 남자친구와 저의 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더 적게 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이나 많은 남자와 교제 중이고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헤어지라며 그게 정상적인 관계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자기가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부모님을 직접 대면했는데 무슨 마법이라도 쓴 건지 남자친구를 만나고는 자기들이 너무 편견에 쌓여 있었던 것 같다며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허락해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겠냐며 태세를 전환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은근슬쩍 흘리며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맹세해서 부모님도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하기야 나이차만 빼고 보면 현실적으로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랑감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그렇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결혼식을 어디서 올릴까 어떻게 올릴까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재혼인데다가 아내와 20살이나 차이 나는 마당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거 싫고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을까봐 더 걱정된다고 말을 해주며 식은 잠시 미뤄두고 우선 혼인신고 먼저 해도 괜찮겠냐고 하더군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식을 성대하게 올려봤자 남편 입장만 난처해질 것 같아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대신 남편은 식 못 올리게 된 게 미안하다고 명품백들을 선물해 주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는 비교적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권유로 바로 일을 그만뒀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부모님은 저와 결혼하는 걸 두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빨리 손주나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재촉하셨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꽤 있으신 데다 남편 나이도 있으니 더 그러시는 것 같았죠. 남편도 결혼 얘기 나올 당시부터 자긴 아직 옛날 사람이라 욕심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아이는 꼭 있었으면 한다고. 게다가 저도 나이가 아주 어린 건 아니니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가졌으면 한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남편까지 맡겨놨다는 듯 제게서 아이를 찾아대니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 생각하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모두의 바램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임신 소식에 너무 기뻐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아들이 나온다며 한우 세트며 직접 한 갈비찜을 보내주셨어요. 남편도 기뻐하면서 초반에는 제가 뭐 먹고 싶다, 뭐 필요하다 말만 하면 30분 안에 대령해올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만 지속될 줄 알고 태교에도 전념했죠. 그런데 남편은 임신 기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카페 일을 핑계 삼아 제게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임신했으면 다른 직원이나 알바를 더 써서 대신 좀 맡겨도 되는 건데 남편은 가게에 사장이 없으면 그 가게는 곧 망한다는 이상한 철칙을 내세우면서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출근해서 카페 마감 시간이 다 돼서야 돌아왔어요. 사실 제가 나이가 좀 있는 데다 알고 보니 자궁이 약한 편이었던지라 임신하고 산부인과 갔을 때 의사분께서 출산 전까지 최대한 안정하고 불필요한 외출도 웬만해서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남편은 밤늦게나 되어야 돌아와서는 잠만 딱 자고 아침에 다시 카페로 출근하니까 여간 서러운 게 아니었어요. 참다 이 문제로 남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니 남편이 저더러 당신도 결혼 전에 나랑 카페 일 해봐서 알잖아. 내가 얼마나 카페에 애정 갖고 있는지 말이야. 근데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물론 당신 지금 임신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카페 일까지 내팽개쳐놓고 하루 종일 당신 옆에 붙어있을 순 없는 거잖아. 당신이 애도 아니고 라고 말하더군요. 평생 붙어있어 달라는 게 아니라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있을 제 생각도 좀 해달란 말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임신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남편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게 있겠지 싶어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게다가 아이도 곧 태어날 건데 이런 비효율적인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임신을 핑계 삼아 그동안 남편에게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줬으니 이번에는 오랜만에 솜씨 발휘해서 카페에 몰래 찾아가 남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카페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매번 배달 음식이나 냉동 음식으로 때우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싸서 남편의 카페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 뽑은 것 같은 알바생만 한 명 앉아있더군요. 제가 알바생을 불러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찾으니 그 알바생은 사장님 외출하셨는데? 아, 혹시 사장님 따님분이세요? 하고 묻더군요. 남편과 제 나이차가 따지고 보면 일찍 아이 가진 아빠랑 딸뻘이기도 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동안이었던지라 새로 뽑힌 지 얼마 안 된 알바생이 헷갈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알바생에게 아니요, 사장님 딸이 아니라 제가 아내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알바생이 네? 하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문제 있냐 물으니 알바생이 아니, 사장님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외출하셨거든요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혹시 남편이 저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외출 나간 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래요. 알바생에게 자세히 말해달라 부탁하니 알바생이 하는 말이 그동안 사모님이란 사람이 카페에 자주 찾아왔고 매번 찾아올 때마다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몇 시간 있다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어떨 땐 알아서 마감하라고 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알바생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딱 촉이 왔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카페 일하러 나간다 해놓고 뒤로는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는 것 같았죠. 알바생에게 혹시 카페 CCTV를 볼 수 있겠냐고 부탁하고 저는 남아있는 카페 CCTV 녹화본을 전부 제 이메일로 보내놓았습니다. 녹화본을 보니 남편은 정말 어떤 여자랑 부부랑 다름없이 꼭 붙어서 이야기하고 나란히 카페를 나서더군요. 뒤통수를 후려맞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필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아예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살지 아니면 확 뒤집어 엎어버릴지 결정을 해야 했죠.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여 당연히 한바탕 크게 엎고 이혼을 하든 제가 아이 태어날 때까지 친정집에서 지내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랑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아이를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그래도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는 해야 하니 저는 남편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원래 들어왔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은 술에 골아떨어진 채 집으로 돌아와 현관앞 복도에 쓰러지더군요. 바람 피면서 술까지 진탕 마시고 온 남편을 보자마자 화도 났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 사람이 바람을 핀 걸까? 내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을 부축하려고 팔이랑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술 냄새랑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확 풍겨오더군요.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몰랐었나 싶어 어이가 없었네요. 제가 어떻게든 안방까지 끌고 가려고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골아떨어진 성인 남성을 부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우선 남편 겉옷이랑 양말부터 벗기려는데 마침 남편 겉옷 안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있더군요. 이때다 싶어 남편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저를 두고 만나는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남편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전화 목록이며 메신저 내역을 다 뒤지는데 여보라고 저장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프로필을 보니 제 계정이 아니었는데 이름은 여보였죠. 이 사람이 남편의 내연녀구나 싶어서 그 사람과 한 대화 내용을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보라고 저장된 내연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편이 제게 사별했다고 말했던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사별은커녕 멀쩡히 잘 살아서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요. 그것도 모자라 전 더더욱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고 말았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걔가 애만 낳으면 바로 이혼하고 당신한테 돌아갈 거야. 걔가 워낙 멍청해서 그냥 적당한 건덕지 잡아 이혼하면 무슨 일 생겼는지도 모를 거고 경제력도 없어서 양육권도 바로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렇게 다 정리되면 나랑 당신 그리고 아이까지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나만 믿어. 사랑해. 남편이 전처에게 보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불임인 전처 대신해서 저와 결혼한 후 제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혼해서 제가 낳은 아이랑 전처랑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겠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대리모는 불법이니까 이런 짓을 작당하게 된 것 같았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처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놓았어요. 그동안 제게 했던 행동이나 말은 전부 제게서 아이를 얻기 위해 했던 거짓이라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았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기어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는 대체 무슨 죄인가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태어나자마자 저와 생이별을 했을 걸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에 찬물을 받아
복도에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에게 끼얹었습니다. 자다가 물세례를 맞은 남편은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멍청하게 올려다보더군요. 카페일 그렇게 중요해서 임신한 아내 안중에도 없더니 전처 만나서 내 아이 뺏을 작당할 시간은 넘쳤나봐? 하고 쏘아붙이니 남편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그걸 어떻게? 하고 반문하더군요. 그건 알 거 없고 나한테서 아이 뺏을 생각하기만 해. 그땐 나 죽고 너 죽는 거야. 난 잃을 거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남편이 저보고 당신 아이 낳으면 연락해야 해. 기왕 당신도 알게 된 거 차라리 지금 아이는 아들이니까 전쳐주고 둘째 만들어서 둘째는 당신 가지면 안 돼? 그럼 모두가 좋잖아. 당신 고생한 거 감안해서 보수도 쳐줄게. 하면서 기절 초풍할 소리를 하더군요. 그걸 듣고 나니 진짜 회생불가한 인간 쓰레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미친놈아, 그걸 말이라고 해? 너 같은 쓰레기는 자식 가질 자격 없어.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다시 연락하겠니? 이렇게 말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친정에서는 어쩐지 일이 너무 잘 풀린다 했다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결혼할 리가 없었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다음날 아침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남편과 남편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한테 귀신같이 전화와서는 이쯤이면 아이 출산했을 거 다 안다고, 그냥 아이 하루라도 어릴 때 빨리 넘기라고, 정말 진흙탕 싸움까지 가고 싶은 거냐고 협박하더군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대꾸한 뒤 남편이 한 말 빠짐없이 녹음해서 증거물로 제출했어요. 지금은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남편과 전처가 처벌받는 방향으로 거의 결정났어요. 게다가 죄를 뉘우치는 기미가 안 보여 처벌 수위가 더욱 올라갈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하마터면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뺏길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잘 키워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려요.